여든을 넘긴 이 늙은이가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입니다. 66세,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 갈라선 사람이 바로 나, 순자예요.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했어요. 다 늙어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와서 뭘 더 바라느냐고.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0년을 한 집에 살면서 마지막 5년을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지냈다면 그게 같이 산 걸까요? 한 지붕 아래 두 사람이 있었지만 그 집은 이미 오래전에 텅 비어 있었어요. 나는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남편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밥상은 차려졌지만 마주 앉는 일이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가 없고 밤에 불을 꺼도 잘 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었어요. 언니 한 사람이 그때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쩌다 그렇게까지 됐냐고. 나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언니, 나도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 이야기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으니까요. 이혼한 지 1년 후 그 남편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울면서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 사람이 제 집 현관 앞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말을 나누지 못했던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상관없이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남편, 그냥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내가 26, 그 사람이 28이었어요. 그 시절 흔한 중매였습니다. 어른들이 정해준 자리에서 몇 번 보고 그 해 가을에 식을 올렸어요. 나는 그때 김 씨가 참 듬직해 보였어요. 말수가 적고 약속을 지키고 술을 마셔도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 그 시절 여자들이 바랄 수 있는 건 그 정도였어요. 큰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단단하면 됐던 겁니다. 선을 보던 날 일을 나는 지금도 가끔 떠올립니다. 다방에 마주 앉았는데 김 씨가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차만 두 잔 시켜놓고 창밖만 보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수줍은 사람이구나. 속이 깊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40년을 살아보니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은 원래 자기 안의 것을 밖으로 꺼내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선보던 그날의 침묵이 사실은 평생의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신호는 가난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김 씨는 작은 철공소에 다녔고 나는 챗바느질을 했습니다. 그 단칸방 시절을 나는 의외로 그립게 기억합니다. 돈은 없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두 사람이 같은 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김 씨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면 내가 연탄불에 국을 데워놨어요. 김 씨는 말은 없어도 그 국그릇을 싹 비웠습니다. 그 빈 그릇이 그 시절의 대화였어요. 그 무렵 나는 김 씨가 말이 없는 게 그렇게 서운하지 않았어요. 둘 다 너무 바빴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누우면 그냥 추차 떨어졌어요. 말을 나눌 기운도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나는 가끔 김 씨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하고 나는 늙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살까? 돈 걱정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그때는 둘이 마주 앉아서 무슨 말을 할까? 그때는 그게 그냥 막연한 궁금증이었어요. 설마 그 답이 아무 말도 안 한다일 줄은 그때의 나도 몰랐던 거예요. 신혼 때 딱 한 번 내가 김 씨한테 속마음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당신은 나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해요. 하고요. 김 씨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그랬어요. 그런 걸 왜 물어? 그게 다였어요. 나는 그때 머쓱해서 더는 못 물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게 김 씨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첫 장면이었어요. 마음을 묻는 질문 자체를 그 사람은 불편해했던 거예요. 첫 아들이 태어나고 3년 뒤에 딸이 태어났어요. 그렇게 네 식구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김 씨가 딱 한 번 나한테 다정하게 군 적이 있어요. 네. 둘째 딸이 밤새 열이 펄펄 끓던 날이었어요. 내가 아이를 들쳐업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김 씨가 말없이 외투를 걸치더니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그러고는 그 밤중에 병원까지 1시간을 걸어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김 씨가 그랬어요. 춥지.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 춥지 한마디를 40년이 지나도록 잊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런 말이 드물었던 거예요. 문제는 김 씨가 자기 속을 한 번도 내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도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삼켰습니다. 나는 그게 처음엔 어른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그게 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몰랐어요. 한 번은 김 씨가 다니던 철공소가 어려워져서 몇 달치 월급이 밀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김 씨가 말을 안 했거든요. 내가 살림이 빠듯한 걸 이상하게 여겨서 캐물으니까 그제야 좀 밀렸어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서운한 게 아니라 무서웠어요. 이 사람은 집이 무너져도 나한테 말을 안 하겠구나. 나는 이 사람한테 같이 짐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모르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클 때는 그 벽이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자식 키우는 일이 워낙 바빠서 부부 사이의 빈자리를 들여다볼 틈이 없었던 거지요. 운동회, 졸업식, 입학금, 등록금, 그런 것들이 두 사람을 억지로라도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김 씨가 그래도 나쁜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자식들 학비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나갔고 월급을 받으면 고스란히 나한테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 씨가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돈을 벌어다 주는 것, 거기까지가 김 씨가 아는 사랑이었어요. 안아주고 말 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건 김 씨의 사전에 없었어요. 나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미안했어요. 아버지의 그 빈자리를 나 혼자 다 메우려고 애썼던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김 씨는 그래 한마디였어요. 아들이 대학에 붙었다고 했을 때도 김 씨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만 끄덕였어요. 내가 옆에서 펄쩍펄쩍 뛰는데 김 씨는 그저 잘 됐네 하고 말았어요. 나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좀 울었어요. 기쁜 일을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그렇게 외로운 일인 줄 그때 알았습니다. 좋은 일도 혼자 기뻐하고 힘든 일도 혼자 사귀고 나는 결혼을 했는데도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던 해에는 두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김 씨는 주말에도 일을 나갔고 나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김 씨는 일터로 가고 나는 시장으로 갔어요. 저녁에 둘 다 녹초가 되어 들어와도 그때는 그래도 할 말이 있었어요. 오늘 얼마 벌었네. 아들 책값이 또 들어가네.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게 대화의 전부였지만 그래도 그건 대화였어요. 두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던 그 몇 년이 어쩌면 우리 두 사람한테는 제일 나은 시절이었는지도 몰라요. 김 씨가 가끔 시장에 들러서 내 좌판을 봐주고 갔거든요. 무거운 짐을 같이 옮겨주기도 하고 추운 날엔 따뜻한 음료를 사다 주기도 했어요. 말은 여전히 없었지만 그때는 그 무언의 손길이 그래도 있었어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부부였지 싶어요. 같이 등에 짐을 지고 있을 때는 두 사람이 그래도 한 팀이었어요. 문제는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하나둘 집을 떠나면서 그 끈이 하나씩 끊어졌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나가고 딸이 직장 따라 멀리 가고 어느 날 내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시계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때 옆에 김 씨가 있었는데도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자식이라는 끈이 사라지고 나니까 두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었어요. 등록금 이야기도 끝났고 운동회도 졸업식도 다 끝났어요. 남은 건 두 사람뿐인데 두 사람은 서로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작 둘만 남으니까 낯선 사람 같았어요.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평생을 같이 산 사람이 낯설다는 게. 그 무렵 내가 김 씨한테 몇 번 다가가 본 적이 있어요. 같이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고, 동네 뒷산에라도 올라가 보자고. 김 씨는 그때마다 귀찮아 한마디로 잘랐어요. 텔레비전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말을 붙여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지쳤어요. 다가가서 거절당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나중엔 다가갈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꾸 문을 두드려도 안 열리면 결국 손을 내리게 되잖아요. 결정적인 다툼은 내가 예순한 살 되던 해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니었어요. 시작은 정말 사소했습니다. 그 해 가을, 우리 친정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나는 한 달 가까이 친정에 가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그때 거동을 거의 못 하셨어요. 내가 곁에서 끼니를 떠먹이고 몸을 닦이고 밤에는 옆에 누워서 손을 잡아드렸어요. 나도 그때 예순이 넘은 나이였어요.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거였지요.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점점 나빠지시는 걸 매일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그 한 달 동안 김 씨는 전화 한 번을 안 했어요. 밥은 어떻게 먹는지, 어머니는 좀 어떠신지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한 달 동안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김 씨한테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하고 화면은 늘 비어 있었어요. 한 번은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별말은 아니고 그냥 밥은 챙겨 먹어요? 하고 물었지요. 김 씨는 하고는 할 말 없으면 끊으라는 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그 침묵을 듣다가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그 한 달 사이에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손을 잡고 너는 시집을 잘 간 거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그 순간 차마 사실대로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딸이 불행하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잘 살아요. 엄마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내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그러셨어요. 아니구나. 그 한마디에 나는 어머니 무릎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을 숨겨온 걸 어머니는 딸 얼굴만 보고 아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내 등을 쓸어주면서 그러셨어요. 사람이 평생 참는 게 효도도 아니고 미덕도 아니다. 네 인생도 네 거다. 나는 그때 그 말을 마음에 묻어두었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차마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지만 그 말은 내 안에 씨앗처럼 남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큰 결정을 내릴 때 그 어머니의 말이 나를 받쳐줬어요. 어쩌면 어머니는 떠나시기 전에 딸한테 그 한마디를 남겨주려고 그렇게 물으셨는지도 몰라요. 내가 집에 돌아온 날, 김 씨는 그저 텔레비전을 보면서 왔어? 한마디만 했어요.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한 달을 친정에서 어머니 병간호하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져서 돌아왔는데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는데 김 씨는 고개도 안 돌렸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현관에 한참을 그냥 서 있었어요. 신발도 못 벗고요. 한 달 만에 돌아온 집인데 그 집이 낯설었어요. 나를 기다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 나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예 안 돌아왔어도 이 사람은 며칠은 몰랐겠구나.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을 테니까. 그 생각이 들자 한 달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4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당신은 내가 사람으로 보이긴 해요. 내가 한 달을 집을 비웠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어떤지 한 번을 안 물어봐요. 김 씨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유난 떨지 마. 그 세 글자가 내 안에서 무언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유난. 40년을 참고 산 사람한테, 어머니 병간호하고 돌아온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한 말이 유난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부엌에 혼자 앉아서 오래 울었어요. 소리도 못 내고 울었어요. 안방에서 김 씨가 들을까 봐. 그런데 우는 와중에 내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우는 것조차 소리를 죽여야 하는구나. 이 집에는 내 슬픔을 둘 자리도 없구나. 나는 그날 이후로
김 씨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처음엔 며칠만 그러려고 했어요. 화가 풀리면 다시 말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김 씨도 똑같았어요.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처음 며칠은 나도 김 씨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렸어요. 미안하다는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밥 먹자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그러면 못 이기는 척 다시 말을 섞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 씨는 그 한마디를 안 했어요. 어쩌면 김 씨도 내가 먼저 풀어주기를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두 사람 다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기만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서로 기다리기만 하는 사이에 시간이 자꾸 흘렀어요.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반년이 됐어요. 반년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었어요. 화는 이미 식었어요. 그런데도 말이 안 나왔어요. 너무 오래 말을 안 하니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하고 부르는 것조차 어색했어요. 그 입 모양을, 그 소리를 내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로 자존심을 부리는 사이에 침묵이 집처럼 단단해졌어요. 나중엔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거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입을 떼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듣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 5년 동안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 집에서 어떻게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5년이라는 시간을 말없이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싸움은 그래도 서로를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그 5년을 마치 하숙집에 사는 것 같았다고 생각해요. 같은 공간을 쓰지만 서로의 인생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밥은 차렸습니다. 김씨 밥상도 꼬박꼬박 차렸어요. 그런데 같이 앉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차려놓고 방에 들어가면 김씨가 나와서 혼자 먹었어요. 밥을 차리는 일도 처음엔 나한테 분풀이 같은 거였어요. 내가 안 차려주나 봐라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였어요. 꼬박꼬박 차려놓고 봐라, 나는 내 도리를 다 하고 있다. 그런 마음. 그런데 그것도 일이 연하다 보니까 분풀이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고 그냥 습관이 됐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빈방에 그릇을 놓아두는 것 같았어요. 빨래도 했습니다. 김씨 옷도 똑같이 빨아서 개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걸 건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방문 앞에 놓아두면 김씨가 가져갔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랑 사는 것 같았어요. 김씨가 입던 옷을 개다 보면 나는 가끔 멍해졌어요. 이 사람 옷을 40년째 개고 있는데 정작 이 사람하고 마주 앉아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계절이 바뀌는 것도 두 사람한테는 그냥 옷장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여름이 가면 내가 김씨의 겨울옷을 꺼내놓고 겨울이 가면 다시 여름옷을 꺼내놓고 40년을 같이 살면서 계절이 바뀔 때 날이 추워졌네. 한마디 나눌 사이가 못 됐어요. 나는 그게 가끔 사무치게 서러웠어요. 같이 사계절을 40번이나 보냈는데 그 사계절에 대해 나눈 말이 없다는 게요. 봄꽃이 펴도 같이 보러 가자는 말이 없고 첫눈이 와도 창밖을 같이 보는 일이 없었어요. 자연은 계속 바뀌는데 그 집안의 풍경만 늘 똑같았어요. 집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는 동선이 따로 있었어요. 내가 부엌에 있으면 김 씨는 안방에 있고 김 씨가 거실에 나오면 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앞에서 어쩌다 마주치면 둘 다 눈을 피했어요. 한 집에 살면서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방에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이나 됐을까요? 이웃들은 그 사정을 몰랐어요. 밖에서 보기엔 우리는 그냥 조용한 노부부였어요. 같이 장을 보러 나가는 일은 없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게 그저 무뚝뚝한 영감 탓이려니 했어요. 나는 그게 또 힘들었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 부부는 5년째 말을 안 해요.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 5년을 속으로만 알았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 속으로는 무너지면서요. 그 이중 생활이 사람을 제일 지치게 했어요. 가끔은 나도
먼저 말을 걸어볼까 생각했어요. 김 씨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등 뒤에 서서 여보 하고 불러볼까? 그 한마디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입을 떼려고 하면 목이 막혔어요. 만약에 김 씨가 또 유난 떨지 마 하면 어쩌나. 그 생각이 내 발목을 잡았어요. 한 번 더 거절당하면 그때는 정말 다시는 못 일어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여보 한마디를 끝내 못했어요. 자존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명절이 제일 힘들었어요. 자식들이 오면 두 사람은 갑자기 말을 하는 척을 해야 했어요. 아들 며느리 앞에서 여보, 이것 좀 하고 그 어색한 연기가 끝나고 자식들이 돌아가면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낙차가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 연기가 나한테는 어떤 의미였는지 아세요? 자식들 앞에서 여보하고 부를 때 그 짧은 순간만큼은 나도 정상적인 부부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명절에 여보, 전 좀 붙여줘요 하고 말을 걸 때 나는 그 말을 자식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자신한테 들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말을 할 수 있는 사이라고. 그런데 자식들 차가 떠나고 나면 그 여보라는 말도 같이 떠나버렸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다시 남이 됐어요. 설날 떡국을 끓이던 어느 해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자식들이 다 모여서 거실이 북적북적했는데 내가 부엌에서 떡국을 푸다가 문득 손을 멈췄어요. 이 떡국을 나는 누구를 위해서 끓이고 있나?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면 김씨 몫의 떡국은? 그건 누구를 위한 거지? 나는 김씨 그릇에 떡국을 푸면서 이 사람하고 나는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데도 남이구나 하는 생각에 잠깐 멍해졌어요. 떡국이 식는 줄도 모르고요. 두 사람 사이엔 말 대신 쪽지가 오간 적도 있어요. 꼭 전해야 할 일이 있으면요. 관리비 냈다. 아들이 다녀갔다. 병원 예약이 언제다. 식탁 위에 쪽지를 놓아두면 상대가 보고 또 답을 쪽지로 남겼어요. 한 집에 살면서 같은 식탁을 쓰면서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은 거예요. 나는 그 쪽지들을 한동안 버리지 못하고 모아뒀어요.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게 두 사람 사이에 남은 유일한 대화의 흔적이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생일도 그냥 지나갔어요. 내 생일에 김 씨는 아무 말이 없었고, 김 씨 생일에 나도 미역국을 끓이지 않았어요. 처음 그렇게 생일을 그냥 넘긴 날, 나는 좀 슬펐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해부터는 슬프지도 않더라고요. 무뎌진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게 그렇게 무뎌져요. 아픈 게 계속되면 나중엔 아픈 줄도 모르게 돼요. 나는 그 무뎌짐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무서운 거였다고 생각해요. 슬픔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한 번은 내가 몸살이 심하게 나서 며칠을 알아누운 적이 있어요. 열이 펄펄 끓는데 김 씨한테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요. 그냥 방에 누워서 끙끙 앓았어요. 김 씨는 내가 며칠째 부엌에 안 나오는 걸 봤을 텐데도 방문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앓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바로 옆방에 사람이 있는데도 그게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외로웠어요. 그 며칠 동안 나는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귀를 기울였어요. 김 씨가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부엌은 조용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며칠 동안 김 씨는 라면만 끓여 먹었더라고요. 싱크대에 라면 봉지가 쌓여 있는 걸 내가 일어나서야 봤어요. 그 봉지들을 정리하면서 나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내가 며칠 앓는 사이에 이 사람도 자기 나름으로 어려웠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도 방문 한 번을 안 두드린 그 마음이 다시 미워지기도 하고 두 감정이 같이 있었어요. 집안일 중에서도 김 씨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시간을 맞추는 일이 제일 신경 쓰였어요. 김 씨가 아침에 화장실 쓰는 시간이 보통 7시쯤이었거든요. 나는 그 시간을 피해서 6시 반에 일어나거나 8시까지 미뤘어요.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 씨가 거실에 있을 때는 나는 작은 방에서 라디오 소리를 죽이고 들었어요. 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까지 동선을 짜며 살아야 한다는 게
어떨 때는 우습기까지 했어요. 차라리 따로 살면 이런 신경은 안 쓸 텐데. 그 생각이 그때부터 조금씩 자라났던 것 같아요. 가끔 누가 집에 방문할 일이 생기면 그날은 또 다른 일이 시작됐어요. 보험 아주머니라든가 동네 통장님이라든가 그 짧은 시간만큼은 두 사람이 다시 말을 하는 척을 해야 했거든요. 손님이 가고 나면 그 흉내낸 말투의 여운이 한참을 갔어요. 방금 전까지 여보, 차 좀 하던 사람이 다시 입을 닫는 모습을 보면 나는 내가 무슨 연극을 하고 있나 싶었어요. 그 연극이 어느 순간부터는 보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하는 것 같았어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이 연극을 계속하고 있나? 그렇게 며칠을 앓고 일어난 날 나는 거울을 봤어요. 충숙해진 내 얼굴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또렷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요. 기다리는 것도 없고 설레는 것도 없고 같이 웃을 사람도 없고 그냥 아침이 오면 밥을 차리고 밤이 오면 불을 끄고 나는 그 거울 앞에서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끝난 것처럼 살고 있는 게요. 명절날 저녁, 자식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또 그 침묵으로 돌아가는구나. 몇 시간 전까지 여보 소리가 오가던 집이 다시 무덤처럼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명절이 다가오는 게 반갑지가 않았어요. 자식들 보는 건 좋은데 그 뒤에 찾아오는 정막이 무서워서 차라리 처음부터 조용한 게 낫지. 잠깐 시끌벅적했다가 다시 조용해지는 게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한 번은 내가 한밤중에 가슴이 답답해서 깬 적이 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식은땀이 났어요. 무서웠어요.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는 김 씨를 깨울 수가 없었어요. 깨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거실에 나와서 날이 밝을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 새벽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 집에서 쓰러져도 저 사람은 아침에야 알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든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건 결혼이 아니라는 걸.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걸. 그 새벽 이후로 나는 한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누우면 자꾸 그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내가 자다가 잘못되면 저 사람은 모르겠지. 아침에 밥상을 차리러 부엌에 안 나오면 그제야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 그게 너무 외롭고 무서웠어요. 사람이 늙으면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아픈 것보다 아픈 걸 아무도 모르는 거. 나는 그때 결심 비슷한 걸 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남은 인생을 이 침묵 속에서 끝내고 싶지 않다. 그래도 바로 행동하지는 못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나한테는 너무 큰일이었어요. 우리 세대 사람들한테 이혼은 흉이고 실패였으니까요. 나는 몇 달을 더 망설였어요. 자식들 얼굴이 밟히고 남들 눈이 무섭고 이 나이에 혼자 될 일이 막막하고 그런데 망설이는 그 몇 달 동안에도 집안의 침묵은 한결같았어요. 김 씨는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 있었고 나는 여전히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 변하지 않는 풍경이 결국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굳힌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는데 머리가 온통 하얗게 센 게 보였어요. 그 순간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침묵 속에서 10년을 더 살면 76이 되는구나. 20년을 더 살면 86이 되고 그렇게 침묵 속에서 늙어가는 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전부인가? 나는 거울 속에 내 자신한테 물었어요. 너는 정말 그렇게 살다 가고 싶으냐고.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내가 고개를 젓더라고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종이에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써봤어요. 서예 연습지에다가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비뚤어졌어요. 그런데 그 두 글자를 써놓고 한참을 보고 있으니까 무섭기만 하던 그 단어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건 끝이 아니라 어쩌면 시작일 수도 있겠다. 40년을 끝내는 게 아니라 남은 10년, 20년을 새로 시작하는 거다.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보다가 곱게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자식들한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식들한테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반응은 둘로 갈렸어요.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고, 미안하다고, 진작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딸은 어릴 때부터 집안의 공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가 서로 말을 안 한다는 걸. 자식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모른 척 했을 뿐이지요. 딸이 그날 나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해도 엄마 편이야. 엄마 인생이잖아. 나는 그 말에 한참을 울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가 내 편을 들어준 것 같았어요. 아들은 달랐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참고 살던 대로 사세요. 아들은 그게 나를 위한 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 말이 평생 들어온 그 말과 똑같이 들렸어요. 유난 떨지 마. 참아라.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아들하고는 그 일로 한동안 사이가 멀어졌어요. 아들은 내가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했고 나는 아들이 나를 이해 못한다고 느꼈어요. 한 번은 아들이 언성을 높이면서 그랬어요. 엄마가 이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 불쌍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막혔어요. 아들 눈에는 아버지만 불쌍했던 거예요. 40년을 침묵 속에서 산 엄마는 아들 눈에 안 보였던 거지요. 그게 나를 제일 서럽게 했어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떴어요. 직접 말은 안 했지만 내 귀에 들어오게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이 이혼하시면 우리가 두 분을 따로 챙겨야 하잖아. 명절도 두 번 가야 하고. 내 40년이 며느리한테는 명절에 한 번 더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었던 거예요. 그 말을 전해 듣고 나는 며칠을 알았어요. 화가 났다기보다 허무했어요. 내가 평생을 바친 가정이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가벼운 거구나. 그런데 나는 그 허무함 속에서 오히려 마음을 굳혔어요. 어차피 다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데 나라고 내 입장을 생각하면 안 될 게 뭔가. 다들 나한테 참으라고 하는데 정작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 생각이 나를 마지막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래도 나는 밀고 나갔습니다. 66살에 머리가 하얗게 센 내가 법원에 서류를 냈어요. 김 씨는 끝까지 별말이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도 그래 한마디가 다였어요. 나는 그 그래 한마디가 어떤 의미였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붙잡고 싶은데 자존심 때문에 못한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 미련이 없었던 건지 40년을 같이 살고도 그 사람의 마음 한 줄을 못 읽었어요. 그게 두 사람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날, 두 사람은 법원 앞에서 잠깐 같이 섰어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이 안 나왔던 거예요. 김 씨가 먼저 돌아서서 갔고 나는 그 자리에 조금 더 서 있었어요. 40년이 그렇게 끝났어요. 큰 소리 한 번 없이, 눈물 한 방울 없이 그 조용한 끝이 나한테는 우리 두 사람 사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재산은 절반씩 나눴어요. 나는 살던 아파트를 정리한 돈의 절반을 받아서 작은 빌라로 옮겼습니다. 방 두 개짜리, 볕이 잘 드는 2층 집이었어요. 이사하던 날 나는 짐을 싸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40년 살림인데 정작 내 것이라고 챙길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릇이며 가구며 다 두 사람의 것이었지 나만의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챙긴 건 옷가지 몇 개, 사진 몇 장, 친정 어머니가 주신 반꼬리 하나, 그게 다였어요. 짐을 트럭에 싣고 빌라로 가는 길에 나는 차창 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40년이 트럭 한 대에 다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가벼웠어요. 이혼하고 처음 몇 달은 솔직히 나도 무서웠어요. 이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생각만 해도 막막했던 거지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내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집안이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외롭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전 그 집의 침묵은 가슴을 짓눌렀는데 이 집의 조용함은 그냥 평화로웠습니다. 같은 조용함인데 완전히 다른 조용함이었어요.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예전 집의 조용함은
바로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조용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침묵이 자꾸 왜 우리는 말을 안 하지 하고 나를 찔렀어요. 그런데 빌라의 조용함은 그냥 혼자 있어서 조용한 거였어요. 찌르는 게 없었어요. 누가 옆에 있는데 외면당하는 것보다 아예 혼자인 게 덜 외롭다는 걸 나는 그제야 알았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40년 동안 집에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누가 못 부르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부를 수가 없는 공기였던 거예요. 처음 노래를 흥얼거린 날 나는 내 목소리에 내가 놀랐어요. 내 목소리가 이렇게 생겼었나 싶었어요. 40년 동안 집에서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날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옛날에 좋아하던 노래를 끝까지 불렀어요. 가사가 군데군데 기억이 안 나서 흥얼거리기도 하고 다 부르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이 간단한 걸 40년이나 못하고 살았다는 게 서러워서요. 복지관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한글 서예를 배우고 또래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처음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나한테는 큰 용기였어요. 평생을 집과 시장만 오가며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식 다 키우고 이제야 자기 시간이 생긴 사람들. 나는 거기서 인숙이라는 친구를 사귀었어요. 둘이 서예 끝나고 같이 칼국수를 먹으러 다녔어요. 내가 그랬어요. 언니, 나는 67에 처음으로 친구라는 걸 사귀어 봤어.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다 짠하더라고요. 인숙이라는 그 친구도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자식을 키운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처음엔 서예 이야기만 하다가 점점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내가 내 이야기를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다 털어놓은 게 그 인숙이한테였어요. 40년의 침묵을 칼국수 그릇 앞에서 다 쏟아냈어요. 인숙이는 다 듣고 나서 그랬어요. 순자야, 너 참 오래 견뎠다. 이제는 너 좋을 대로 살아. 나는 그 말에 식당에서 또 울었어요. 누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요. 나는 그 무렵 혼자 사는데 필요한 작은 기술들을 하나씩 익혔어요. 형광등을 가는 법, 변기물이 안 내려갈 때 손 보는 법, 김장을 혼자 조금만 담그는 법. 40년을 살림만 했는데도 정작 집을 책임지는 일은 김씨 몫이라고 여겨온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하나씩 내 손으로 해보면서 나는 묘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누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도 멀쩡히 사라지는 사람이구나. 그 발견이 나한테는 늦게 받은 선물 같았어요. 서예를 배우면서 나는 내 이름 석자를 정성껏 쓰는 법을 익혔어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어르신, 글씨에 사람이 보여요. 하고 나는 그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40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어요. 순자라는 이름 석자로 불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데 서예지 위에 내 이름을 쓰면서 나는 비로소 내 이름을 되찾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쓴 서예 작품 중에 복지관 전시회에 걸린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그날 딸을 데리고 가서 그 작품을 보여줬어요. 벽에 내 이름이 적힌 작품이 걸려 있는 걸 한참을 바라봤어요. 딸이 사진을 찍어주는데 내가 그랬어요. 엄마 이름이 이렇게 어디 걸려본 게 평생 처음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자기 이름이 세상에 한 번 걸리는 그 일이 70평생 처음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는 그게 그랬어요. 저녁이 되면 나는 가끔 외롭기도 했어요.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어요. 혼자 사는 게 마냥 좋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어두워지고 나서 빈집에 혼자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외로움하고 예전 그 집의 외로움을 구별할 줄 알게 됐어요. 예전의 외로움은 내가 무가치하다는 느낌이었고, 지금의 외로움은 그냥 혼자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앞의 것은 사람을 갉아먹는데 뒤의 것은 견딜만 했어요. 나는 그 차이를 직접 두 가지를 다 살아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딸이 와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내 인생이 내 것 같다고 느꼈어요. 딸은 올 때마다 내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봤어요. 얼굴빛이 밝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웃음이 늘었어요. 한 번은 딸이 그랬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봐. 나도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진첩을 뒤져봐도 환하게 웃는 사진이 거의 없었어요. 아들하고도 그 1년 사이에 조금씩 사이가 풀렸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달라진 걸 봤거든요. 한 번은 아들이 내 빌라에 와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콧노래를 부르는 엄마를 봤어요. 아들이 가만히 보다가 그랬어요. 엄마, 그 집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나아 보여요. 나는 그 말이 고마웠어요. 아들이 드디어 엄마의 선택을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가끔 이렇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내가 67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복지관에서 서예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빌라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누군지 몰랐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김 씨였습니다. 김 씨가 내가 사는 빌라 앞에 서 있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아마 아들한테 물었겠지요.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김 씨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더 놀랐어요. 김 씨가 울고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단단하던 사람이, 이른이 다 된 노인이 빌라 현관 앞에 서서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40년을 살면서 김 씨가 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친정 부모상을 당했을 때도 김 씨는 눈물이 없었어요. 나는 그래서 김 씨가 눈물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빌라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나는 무슨 일이 났나, 자식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날 김 씨가 왜 찾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곧 말씀드릴게요. 나는 김 씨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대신 빌라 근처 작은 공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았어요. 40년을 산 부부가 이혼하고 1년 만에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거예요. 내가 왜 집에 안 들였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래요. 그 빌라는 내가 1년 동안 어렵게 만든 나만의 공간이었어요. 아침마다 노래를 부르고 내 이름을 쓰고 친구를 들이던 곳. 거기에 김 씨를 들이면 그 공간이 다시 예전처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김 씨를 밖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만든 세계를 지키려고요. 한참을 김 씨는 말을 못했어요. 나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그러다 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혼자 못 살겠어. I bleed. 그게 첫 마디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어요. 1년 전 같았으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을 텐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그 1년 사이에 내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김 씨의 그 말이 나를 흔들지 못했어요. 나는 그저 김 씨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나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김 씨가 더듬더듬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이혼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다고. 밥을 어떻게 짓는지, 세탁기를 어떻게 돌리는지,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40년 동안 내가 다 해줬던 거라 자기는 하나도 몰랐다고 했어요. 김 씨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며칠씩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는 날이 있더랍니다. 텔레비전을 켜놓는 건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서였대요. 밥을 차려 먹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답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었는데 안에 든 게 다 상해 있더래요. 내가 있을 땐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김 씨는 그제야 알았답니다.
자기가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았던 게 사실은 다 내 덕분이었다는 걸. 김 씨가 그 벤치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명절에 자식들이 자기 집에 왔다 갔는데 집이 너무 땜하더래요. 아이들이 아버지 이렇게 사세요? 하고 걱정을 하는데 김 씨는 할 말이 없었대요. 그리고 자식들이 돌아가고 나서 김 씨는 그 빈집에 혼자 앉아서 처음으로 내 생각을 했대요. 순자가 이 집에서 이런 미탄 기분을 40년이나 느꼈겠구나 하고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적어도 김 씨가 처음으로 내 자리에서 생각을 해본 거니까요. 처음엔 나도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40년을 산 사람이잖아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저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었던 거지요. 나도 사람이니까요. 한때는 저 사람의 국그릇을 데워주던 사람이었고 저 사람 등에 업혀 병원에 가던 아이의 엄마였어요. 그 세월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 씨의 다음 말이 나를 정신 차리게 했어요. 김 씨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 너도 혼자 외롭잖아. 우리 나이에 따로 사는 거 자식들 보기에도 안 좋고.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김 씨는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순자라는 사람이 그리워서 온 게 아니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약 챙겨주던 그 손이 필요해서 온 거였습니다. 1년 전이랑 똑같았어요. 김 씨한테 나는 여전히 사람이 아니라 집안일을 해주는 누군가였던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흔들리던 게 딱 멈췄어요. 김 씨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도 네가 보고 싶었다는 말도 안 했어요. 김 씨가 한 말은 들어와라였어요. 자기가 불편하니까 그 불편을 내가 와서 해결해 달라는 거였어요. 40년 동안 그래 왔던 것처럼요. 그리고 나는 한 가지를 더 또렷하게 봤어요. 김 씨가 말한 그 이유들 중에 순자가 없었어요. 너도 외롭잖아. 자식들 보기 안 좋잖아. 나는 불편하잖아. 전부 다 내가 돌아와야 할 이유였는데 정작 내가 너를 그리워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40년을 같이 살고 1년을 떨어져 있었는데도 김 씨한테는 그 말이 없었어요. 나는 그 빈자리를 똑똑히 봤습니다. 나는 김 씨한테 물었어요. 당신, 내가 보고 싶었어요? 아니면 내가 해주던 게 아쉬운 거예요? 김 씨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우는 거 처음 봐요. 40년 만에 처음. 그런데 그 눈물이 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아닌 것 같네요. 당신은 지금 외로운 게 아니에요. 불편한 거예요. 그 둘은 달라요.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 못했던 말을 그날 다 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하고 돌아온 날, 유난 떨지 말라던 그 말. 한밤중에 가슴이 답답해서 혼자 거실에 나와 앉아 있던 그 새벽들. 명절마다 자식들 앞에서 하던 그 어색한 연기. 그 모든 걸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했어요. 나는 이런 말도 했어요. 당신이 회사 월급이 밀렸을 때도 나한테 말 안 했지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당신한테 나는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당신은 평생 나를 옆에 뒀지만 한 번도 나를 들인 적이 없어요. 마음 안으로요. 나는 40년을 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김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떨궜어요. 처음으로 내 말을 피하지 않고 들었어요. 김 씨는 듣고만 있었어요. 가끔 그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김 씨는 여전히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미안해해야 하는지를. 그냥 내가 화가 났으니까 화를 풀어주려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나는 김 씨가 그날 한 가지는 진심이었다고 믿어요. 그 눈물이요. 김 씨가 흘린 눈물 자체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 눈물의 뜻을 김 씨 자신도 잘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1년이 지나서야 어렴풋이 느꼈고,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니까 그냥 눈물로 나온 거지요. 나는 그 눈물이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안쓰러운 것과 다시 사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해가 기울 때까지 두 사람은 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시 합치지는 못해요. 그건 당신한테도 나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이 정말 혼자 사는 법을 못 배웠다면 그건 배워야 해요. 이른 애라도. 나한테 다시 기대는 걸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대신 자식들 일로 만나야 할 때는 남처럼 굴지 맙시다. 손주 돌잔치에서, 졸업식에서 서로 안부 정도는 물읍시다. 그 정도는 40년 산 사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봤어요. 미운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뒷모습이 참 작아 보였어요. 측은했어요. 그런데 그 측은함이 다시 합칠 이유는 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후련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평생 못한 말을 다 했는데 그렇다고 속이 다 풀린 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그날 저녁에 빌라에 돌아와서 라디오를 틀고 한참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한 말들을 20년 전에만 했어도 어땠을까? 그런데 곧 고개를 저었어요. 20년 전에 나는 그 말을 할 줄 몰랐으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 1년이 필요했던 거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지요? 김 씨는 그 후로 나를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 말로는 요리 학원에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이른이 다 된 노인이 젊은 사람들 틈에서 칼질을 배우고 계란말이를 부쳤대요. 아들이 그러는데 김 씨가 처음 학원에 갔을 때는 많이 서툴렀대요. 손도 느리고 자꾸 음식을 태우고 젊은 사람들 틈에서 영감님 혼자 진땀을 뺐답니다. 그런데 김 씨가 그걸 그만두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나갔대요. 평생 부엌 근처에도 안 가던 사람이 70이 다 되어서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도 늦었지만 자기 인생을 배우기 시작한 거네. 아들이 그러는데 김 씨가 처음으로 자식들한테 미역국을 끓여줬대요. 아들 생일에요. 간이 좀 안 맞았지만 그래도 김 씨가 직접 끓인 거였어요. 아들은 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마음이 이상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70이 다 되어서 서툰 손으로 미역국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그제야 엄마가 왜 그 집을 나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미역국 이야기 끝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미역국을 끓이면서 그러시더라. 네 엄마가 이런 걸 40년을 했구나 하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한참 봤어요. 40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은 말을 헤어지고 나서야 그것도 아들 입을 건너서 들은 거예요. 나는 그게 서글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늦게라도 김 씨가 그걸 알게 된 게요.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아는 게 나으니까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진작 그랬으면 좋았을 걸. 40년 전에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두 사람은 그 뒤로 내가 말한 딱 그만큼의 사이로 지냈어요. 손주 돌잔치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명절에 자식들 집에서 마주치면 안부를 물었습니다. 다시 부부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남보다는 조금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됐어요. 어쩌면 그게 우리 두 사람한테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건강한 거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재밌는 건 그렇게 거리를 두고 나니까 오히려 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손주 돌잔치 같은 자리에서 마주치면 김 씨가 먼저 나한테 말을 걸기도 했어요.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복지관은 잘 다니냐고. 40년을 한 집에 살면서 못하던 안부를 남이 되고 나서야 묻더라고요. 나는 그게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우리는 왜 같이 살 때는 그 쉬운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 내가 70이 넘어서 친한 언니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언니,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이제는. 그런데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야. 내가 그 1년 동안 배운 게 있거든. 나도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알아버려서 이제는 못 잊어. 여러분, 우리 나이쯤 되면
다들 한 번씩은 생각하잖아요. 참고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서 그냥 끝까지 참는 게 맞나? 아니면 늦었더라도 한 번은 내 인생을 살아보는 게 맞나? 내가 살아보고 느낀 건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끝까지 같이 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나처럼 갈라서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 선택을 내가 했느냐는 거예요. 남들 눈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남편 끼니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66에 한 그 선택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욕도 먹었고, 아들하고 한동안 서먹했고, 며느리 입길에도 올랐어요. 그런데 나는 그 1년 동안, 40년 동안 못 해본 걸 했어요. 아침에 노래를 부르고, 내 이름으로 서예를 쓰고, 가슴이 답답할 때 부를 사람이 없어도 무섭지 않은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김 씨도 늦게나마 배웠어요. 이른에 계란말이를 부치면서 김 씨는 아마 처음으로 알았을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해온 게 어떤 일이었는지. 그 작고 반복되는 일들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걸.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 말을 섞지 못한 채 지내고 계신가요? 그게 며칠이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오늘 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침묵이 지켜야 할 자존심인지, 아니면 누군가 먼저 입을 떼기만 기다리는 그냥 외로움인지. 먼저 말을 거는 건 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갈라서는 것도 꼭 실패는 아니에요. 나는 40년 만에 내 목소리를 찾았고, 김 씨는 이른에 자기 손으로 밥을 짓는 법을 배웠어요. 두 사람 다 늦었지만 자기 인생을 한 조각씩 되찾은 거예요. 나는 가끔 내 자신이 부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은 걸 왜 40년이나 미뤘을까? 왜 우리는 내 인생을 사는 일을 그렇게 자꾸 뒤로 미룰까? 자식 키우고 나서 돈 좀 모으고 나서 남편 은퇴하고 나서 그 나서가 끝나고 나면 어느새 우리는 백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이 늙은이가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요. 미루지 마세요. 화해할 거면 오늘 미루지 말고 떠날 거면 그것도 너무 오래 미루지 마세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시간을 침묵으로 채우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꼭 눌러서 보세요. 그 이야기는 오늘보다 더 깊고 더 오래 마음에 남을 거예요. 분명히 보시길 잘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